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수술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남편은 내 통장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나는 그에게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내주었지만 죽어간다는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주말 농장 수영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카메라를 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시어머니의 뇌리에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박서윤 씨는 32년 동안 전주에서 살았다. 그녀가 태어난 덕진동의 오래된 주공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던 곳. 꽃무늬 비닐이 깔린 부엌 식탁에 앉아 구구단을 외웠던 바로 그 집에서 말이다. 어머니는 백화점 할인 행사에서 그 비닐 식탁보를 사와서는 마치 진짜 리넨으로 만든 식탁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 박정호 씨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운송관리국 상징이 박힌 제복 점퍼를 입고 현관을 나섰다. 그리고는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기차역에서 북부 신도시를 오가는 17번 노선의 운전대를 잡았다. 왕복, 또 왕복. 40년 동안 그는 도로의 어느 곳에 움푹 팬 곳이 있는지, 어느 코너에서 승객들이 멀미를 하는지 모두 꿰고 있었다. 운전 경력 내내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현관 벽에는 표창장 3개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 첫 버스 옆에 서서 마치 탱크 옆에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찍은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서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다. 당시 우체부였던 어머니 이선희 씨는 8kg이나 되는 편지와 신문으로 가득 찬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윤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단다. 어머니는 방금 한옥마을 23번지에 17년 동안 신문을 배달했던 한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참이었다. 언제나 맛있는 전 냄새와 고양이 냄새가 풍기던 조각 장식이 아름다운 그 낡은 목조 주택이었다. 그때 서윤은 7살이었다. 넉넉하게 입으려고 크게 산 토끼 잠옷을 입고 서서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선희 씨는 마치 30년 동안 같은 길을 오가며 쌓인 피로를 지워내려는 듯했다. 5층짜리 아파트 3동, 개들이 발소리만 듣고도 알아보는 한옥마을의 단독 주택들, 그리고 연금보다 자신을 더 기다리는 시각장애인 기숙학교까지. 박씨 부부는 손해를 볼 때조차 정직하게 살았고 잔꾀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한 번은 옆 구역을 담당하던 동료 김정아 씨가 매일 돌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 연금을 배달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입에 담배를 달고 사는 붉은 머리의 그 동료였다. 어차피 노인네들이라 확인도 안 할 거고 아낀 시간으로 편의점 알바나 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했고 김정아 씨는 놀라서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릴 정도였다. 선희 언니, 바보야. 정문에서 그녀를 따라잡은 김정아 씨가 씩씩거렸다. 다들 그렇게 해. 5구역 최 씨는 아들 차도 사줬다더라. 남들이야 그러든 말든. 나는 발 뻗고 편히 자고 싶어. 김정아 씨는 앙심을 품었고 1년 뒤에 이선희 씨가 배달에 15분 늦었다는 등 시시콜콜한 일로 상사에게 일러 바쳤다.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감수했다. 다만 그 후로 김정아 씨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은 없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윤은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빛을 향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아버지는 계집애가 흙이나 파는 게 무슨 직업이냐며 투덜거렸지만 어머니는 지지해 주었다. 마음이 끌리는 걸 배우게 둬요. 5년간의 대학 생활. 학과장이 우리 학과의 자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수여한 최우등 졸업장. 졸업 후 그녀는 시에서 20km 떨어진 완주군의 스마트팜 단지 푸른 농원에 취직했다. 유리온실 아래 12헥타르의 땅에서는 스테비아 토마토 품종이 자라고 있었고 이 토마토는 대형마트의 프리미엄 코너에 납품되었다. 달콤하고 과육이 풍부해 킬로그램당 15,000원에 팔렸다. 박주임님, 토마토 덕분에 삽니다. 단지 소장이 납품서를 흔들며 납품업체들에게 소리쳤다. 수박처럼 달아서 고객들이 없어서 못 팔아요. 서울이랑 부산에서도 보내달라고 난리예요. 그녀는 월 350만 원을 벌었다. 전주에서는 꽤 괜찮은 급여였다. 웬만한 남자들도 그만큼 벌지 못했다. 매일 아침 6시면 찜질방처럼 후텁지근한 온실을 순회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온도와 습도를 점검하고 온작물을 먹어치우려는 담배가루이와 싸우고 덫을 놓고 약을 뿌렸다. 3년 동안 그녀는 아파트 계약금으로 쓸 5천만 원을 모았다. 새 부츠나 카페 가는 것도 마다하며 한 푼 두 푼 아꼈다. 액정이 깨진 지 오래된 낡은 휴대폰도 바꾸지 않았다. 김민준 씨를 만난 것은 토요일, 팔달로에 있는 전자랜드에서였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서유는 고장난 밥솥을 대신할 멀티쿠커를 고르고 있었다.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가스레인지 앞에 설 기운이 없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때 키가 크고 머리색이 밝은 빨간 유니폼 셔츠를 입은 직원이 다가왔다. 동네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참 좋은 청년이야. 신부감 찾나 보네 라고 수군거릴 법한 그런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해서 듣기 좋았다. 멀티쿠커를 보고 있는데 다들 너무 비싸네요. 이 4만 원짜리 모델이 9만 원짜리랑 기능은 똑같아요. 터치스크린이나 화려한 기능만 없을 뿐이죠. 굳이 비싼 돈 쓸 필요 있나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사서 만족해 하세요. 서유는 놀랐다. 보통 직원들은 가장 비싼 제품을 강매하려 들기 마련이었는데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김민준, 35세. 그는 가전제품에 문제 생기면 알려주겠다며 무료로 상담해주겠다며 전화번호를 물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는 객사길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청했다. 그는 근사하게 구애했다. 남들처럼 장미가 아닌 들국화 꽃다발을 가져왔다. 그녀처럼 꾸밈 없고 진솔해서 좋다고 했다. 액션 영화가 아닌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갔고 그녀가 설탕 없는 카푸치노를 좋아한다는 것도 기억했다. 반년 뒤 그는 저녁이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덕진공원 분수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랑 결혼해줄래? 네,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은 친구 같구나. 상견례 후에 아버지가 일요일에만 미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극적이며 말했다. 술도 안 하고 직장도 있는 것 같고 두고 봐야지. 어머니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수도꼭지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고쳐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부엌에서 단둘이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가 문득 말했다. 서윤아, 그 사람 널 볼 때 눈빛이 따뜻하지가 않아. 마치 값을 매기거나 목표물을 겨누는 것 같아.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유는 부모님이 35년 전 결혼 선물로 받은 닭 그림이 그려진 접시를 닦으며 발끈했다. 엄마는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잖아요. 그는 좋은 사람이고 자상해요.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최은숙 씨는 인우동에 있는 자신의 24평 아파트에서 두 팔 벌려 예비 며느리를 맞았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양배추전, 사과전, 감자전, 그리고 크리스탈 그릇 3개에 각각 담긴 수제잼, 브레즈네프 시절을 기억할 법한 배불뚝이 주전자에 담긴 차까지. 서윤아, 어서와, 들어와. 그녀는 서윤을 방으로 이끌며 제잘거렸다. 방에서는 우황청심환과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정말 대단하다. 농악 박사라니 정말 대단한 직업이잖아. 요즘 애들처럼 손톱이나 칠하고 셀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머리와 지식이 있는 전문가잖아. 시어머니는 중앙시장 채소 가게에서 20년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상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내, 자녀, 내인까지 다 알고 있었다. 서윤에게 전세 조각제를 덜어주며 많이 먹어. 너무 말랐다. 라고 덧붙이는 와중에도 그녀는 모든 것을 캐물었다. 어디서 일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어디 사는지, 차는 있는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 자기 집은 있고 그녀는 차를 따르며 무심한 척 물었다. 아니요, 아직은 월세지만 계약금은 모으고 있어요. 어머, 장하다. 얼마나 모았는데 비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살기 힘들잖아. 물가가 이게 뭐야? 빵 하나에 벌써 5천 원이야? 끔찍해. 서유는 어머니의 관심 속에 숨은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시어머니가 모든 숫자와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일주일 뒤 가족 저녁 식사에 민준의 여동생이 나타났다. 김민아는 노크도 없이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더니 바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구찌라고 쓰인 운동복을 입은 염색한 금발이었다. 조잡한 바느질과 벗겨지는 글자들이 동대문에서 산짝퉁임을 소리치고 있었지만 미나는 터키에서 사온 정품이라고 모두에게 우겼다. 내가 그 여자야. 그녀는 서윤을 마치 떨이 상품 평가하듯 훑어보며 한마디 던졌다. 오빠한테 들었어. 뭐, 농악 박사랬나?
흙이나 만지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 네일아트는 하루 만에 다 망가질 텐데. 미나는 보석이 박힌 손톱을 보여주고는 다시 휴대폰 속 피드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팔로워는 600명이었고 그중 절반은 3만 원에 산 유령 계정이었다. 우리 미나는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그래. 최은숙 씨가 막내딸을 마치 성녀처럼 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거든. 그냥 장난치는 거야?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그렇지, 우리 딸. 응. 미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결혼식은 시 외곽에 있는 가든 식당에서 열렸다. 하객 30명, 취한 종업원, 90년대 음악. 하지만 모두들 성공적인 파티인 척했다. 서윤이 모은 돈에서 2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내 아들이 길거리에서 결혼한 것처럼 결혼식 할 돈도 없었다고 수군댈 거 아니야. 망신이야, 망신. 신혼생활은 서윤이 살던 효자동의 원룸에서 시작했다. 한 달에 40만 원. 주인 아주머니가 아는 분이라 2년째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민주는 운동 가방 하나와 잡동사니가 든 상자 하나를 들고 이사왔다. 그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지만 식비, 공과금, 월세는 어째서인지 계속 서윤이 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불균형을 눈치채지 못했고 남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처음 반년 동안 최은숙 씨는 자상한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서 민준을 통해 전을 붙여주고 건강을 묻고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러다 조언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악에 없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서윤아, 너 김치찌개 좀 제대로 끓이는 법 배워야겠다. 우리 민준이는 묵은지로 진하게 숟가락이 설 정도로 끓인 걸 좋아해.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끓여줘서 버릇이 됐거든. 서윤은 더 큰 냄비를 사고 시장에서 묵은지를 사와 3시간 동안 끓이고 시골에서처럼 약한 불에 푹 익혔다. 시어머니는 항상 예고 없이 그리고 항상 가장 곤란한 순간에 찾아왔다. 찌개를 맛보고 쩝쩝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 치고는 괜찮네. 좀 묽긴 하지만 고기도 적고 김치도 별로고 그래도 차차 배우겠지? 내 나이 때 나는 이미 요리사급이었어. 우리 민준이가 내 김치찌개를 얼마나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윤아, 너 좀 살찐 것 같다. 최은숙 씨는 며느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그것도 단점을 색이라도 하듯 천천히 멈춰가며 얼굴도 붓고 옆구리 살도 붙었네. 남자들은 뚱뚱한 아내 안 좋아해. 젊을 때 관리 잘해. 안 그러면 우리 민준이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다. 이 말은 몸무게가 90kg에 육박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시장 맞은편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로 푸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제과점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에클레어를 따로 빼놓을 정도였다. 또 그놈의 온실에서 뒹굴더하니 다음 방문 때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붙잡고 법의학자처럼 뜯어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손톱은 부러지고 밑에는 흙이 끼고 피부는 사포 같네.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너를 참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걔라면 벌써? 남편은 아내가 갖고야 보기 좋지? 엄마, 그만 좀 해요. 민준이 축구 경기가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른하게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그만지라는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내가 틀린 말 했니? 틀렸으면 말해봐. 여자는 자기를 가꿔야지. 남편의 장식품이 되어야 한다고. 저기 3층 사는 최 씨바 45인데 30처럼 보여? 네일, 헤어스타일, 몸매는 아가씨 같고 남편이 아주 떠받들고 살잖아. 근데 내 아내는 무슨 쫓기는 말처럼 하고 다니니? 서윤은 침묵했다. 그저 성격이 저런 것이고 세대가 다르고 예전 방식의 교육을 받아서 악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다녀갈 때마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충분히 날씬하지 않고 충분히 가꾸지 않고 소중한 민준이를 위한 좋은 아내가 아니라는 기분에 휩싸였다. 정작 그 민준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1년 사이에 살이 쪘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또 어머니가 다녀간 후 서윤이 말없이 식탁에서 저녁 식사 남은 것을 치우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 정말 미용실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엄마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 자기를 가꿔야지. 여자는 남편을 위해 예뻐야 해.
서유는 접시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감싸주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닥치세요, 나 불이일에 신경 꺼요 라고 말한 적 없던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걸 참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성가신 파리처럼 떨쳐버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 잘못이야. 더 노력해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기대에 부응해야 해. 그 조종은 어김없이 효과가 있었고, 방문이 거듭될수록, 지적이 이어질수록 하루하루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결혼 2년 차의 8월은 유난히 더웠다. 저녁에도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고, 퇴근한 서유는 집에 오자마자 선풍기부터 켰다. 이륙하는 비행기처럼 위잉거리는 낡은 선풍기였다. 그해 친정 부모님의 주말 농장에는 그녀가 직접 추천해준 자사기 품종의 오이가 풍년이었다. 장아찌 담그기에 딱 좋은, 단단하고 속이 비지 않았으며 씨가 작은 오이였다. 오이 가져왔어요. 서윤이 양동이 2개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며 기쁘게 외쳤다. 겨울에 먹게 장아찌 담가요. 컴퓨터 앞에서 게임에 열중하던 민주는 코웃음을 쳤고 1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언제나처럼 전화도 없이 아들이 만약을 위해 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 오이네. 최은숙 씨가 수확물을 훑어보며 손뼉을 쳤다. 서윤아, 내가 뭘 알겠니? 나는 40년 동안 오이 장아찌를 담갔어.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비법이 있지? 다들 먹어보면 손가락까지 빨 정도라고. 저도 담글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조용히 해. 넌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넌 내 토마토나 만지작거리지. 장아찌는 다른 예술의 경지라고. 자, 내가 지휘할 테니 따라해. 할머니의 비법이라는 것은 이상했다. 소금은 기준량의 절반, 설탕은 세백, 마늘은 쪽으로 나누지 않고 통째로, 신선한 딜 대신 봉지에 든 말린 딜을 넣었다. 어머님, 이러면 상할 텐데요. 배운 사람 가르치려 들지 마라. 너 결혼한 지 몇 년 됐니? 2년. 나는 40년 주부야.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철저한 감독 아래 20병의 장아찌를 담갔다. 그녀는 서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잔소리를 했다.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거기다 넣지 마. 옷뚜껑 삐뚤게 닫잖아. 일주일 뒤, 밤중에 첫 번째 병이 폭탄 터지는 소리를 내며 터졌다. 서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붙잡았다. 도둑이 베란다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 민준 씨, 베란다에서 무슨 소리가? 아, 오이인가 보네. 그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엄마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 그냥 자의 아침이 되자 2번째 병이, 그 다음엔 3번째 병이 터졌다. 월말이 되자 베란다는 전쟁터로 변했다. 유리 조각, 탁한 국물, 부풀어 오른 오이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아래층에 사는 교양 있는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박서윤 씨, 저희 집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데요? 혹시 댁에서 물이 새나요? 시어머니는 재앙의 규모를 평가하러 와서 오이 제국의 폐허를 훑어보고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내 탓이야. 병 어디서 샀니? 내가 다니는 그 대형마트에서 샀지? 그러니 이 꼴이 나지? 내가 시장에서 사야 한다고 했잖아. 아샤 시내는 믿을 만한 물건을 판다고. 이런 중국산 쓰레기 말고. 하지만 레시피는 상관없어요. 레시피는 완벽해. 대대로 검증된 거라고. 다 병 때문이야. 그리고 오이도 사실 별로였어. 너무 자랐잖아. 장아찌용이 아니야. 최우등 졸업장을 받은 농학 박사이자 수백만 원 가치의 작물을 책임지는 기술자인 서윤은 시장 계산원에게 장아찌 담그는 법에 대한 강의를 잠자코 들었다. 다투지 않았다. 베란다를 치우고 폭발 위험이 있는 오이 병 20개를 버리고 이웃에게 사과하고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과자 상자를 사다 주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그 불쌍한 오이처럼 가삭하고 부서졌다. 하지만 이건 사소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하찮은 일로 관계를 망칠 가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돈 요구는 정기적인 일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슨 일이 터졌다. 서윤아, 할 말이 있는데. 민준이 소파 옆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말을 시작했다. 심각한 대화의 확실한 신호였다. 엄마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해. 의사가 좋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대. 동네 병원에서 주는 싸구려 약 말고. 그런 건 더 나빠지기만 한데. 스위스제 수입약이 필요하다는데. 150만 원이야. 서유는 돈을 주었다.
2주 뒤, 미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좌에 등록했다. 걔 재능 있는 애잖아. 손재주가 황금이야. 발전해야지. 자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200만 원 겨우 버는데 강좌는 400만 원이거든. 하지만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서유는 또 돈을 주었다. 미나는 수업에 2번 나가고 아이라인이 삐뚤어졌다고 지적한 강사와 다툰 뒤 문을 박차고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돈은 당연히 환불받지 못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었다. 엄마 세탁기가 고장 났대. 한 달 뒤 민준이 알렸다. 15년이나 된 거야? 낡은 인데시트 제품이라 드럼이 덜컹거리고 빨래를 찢어. 새거 싸야 해. 괜찮은 보시 제품을 받았는데 어머니 연금은 150만 원밖에 안 돼서 350만 원이야. 서유는 돈을 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시는 어째서인지 200만 원짜리 삼성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게에서 그게 한국 실정에 더 좋다고 했단다. 어머니 화장실도 고쳐야 하는데 다음 가을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타일이 떨어져. 옛날 거라 보기 흉하고 위험해. 너무 미끄럽고. 기술자들이 500만 원 달래. 서유는 돈을 주었다.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일은 여전히 그대로 꽃무늬가 있는 녹색이었고 더 더러워졌을 뿐이었다. 기술자들이 배신했어. 계약금만 받고 사라졌대. 엄마가 엄청 속상해하셔서 겨우 달랬어. 3년 동안 약 2천만 원이 모래에 물 스며들듯 흔적도, 결과도, 감사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시어머니조차 돈을 당연하게 마치 며느리가 소중한 아들의 아내가 된 영광의 대가로 바쳐야 할 곡물처럼 받았다. 서윤아,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서윤이 소심하게 반대하려 할 때마다 민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거절해. 혼자 계시잖아. 아버지가 내가 10살 때 우리를 버렸어. 엄마가 미나랑 나를 혼자 키우셨다고. 우리한테 평생을 바치셨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금을 꺼내 송금하며 가족이 더 중요하고 도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똑같이 했을 거야. 하지만 정작 그녀의 부모님은 시어머니보다 훨씬 검소하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 결말이 나기 반년 전 최은숙 씨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강이 안 좋다고 불평했다. 어휴, 심장이 콕콕 쑤시네. 대화 도중에 가슴을 부여잡았다. 늙는 게 서러워. 몸이 다 닳았어.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의사들이 뭘 알겠어? 약 하나를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병원 갈 시간 없어. 일해야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란듯이 우황청심환을 혀 밑에 넣고 약병의 방울수를 소리내어 세며 약을 잔에 따랐다. 28, 29, 30 부엌 식탁에는 한 알에 3만 원이나 하는 비싼 혈압약 캡슐이 흩어져 있었다. 2층만 올라가도 눈앞이 캄캄해져 그녀는 계단을 오르고 난 뒤 숨이 차다며 불평했다. 하지만 서유는 바로 그 시어머니가 떠나는 마을버스를 향해 재빨리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숨이 너무 차. 동네 병원 의사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아반떼를 타고 함께 나갔다가 2-3시간 뒤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심전도 결과가 안 좋아. 그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의사들이 계속 관찰해야 한대. 심장 초음파에서 뭐더라. 무슨 부전증이라던데.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데 라틴어로 된 알 수 없는 진단명이 적힌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나타났다. 서윤이 돕겠다고 나섰다. 제가 아는 의사분들께 여쭤볼게요. 도립병원에서 한번 보시는 건 어때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실력 좋은 심장 전문의예요. 아니다. 서윤아, 최은숙 씨가 손사래를 쳤다. 사람들 귀찮게 해서 뭐 하니? 일단은 지켜보는 중이야. 정말 심각해지면 그때 말할게. 괜히 미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보통의 11월 저녁,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집안에는 감자 볶는 냄새가 진동하던 날, 모든 것이 뒤집혔다. 미나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민준이 만약을 위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서윤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었다. 작년 재고 부족분을 처리하느라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커피 타와. 미나가 부엌 의자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타 마셔. 커피는 찬장에 있어? 어딘지 알잖아. 아, 참나. 내가 타준다고 어디 덧나냐. 미나가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고 서윤은 익숙한 칙 소리를 들었다. 생일 때 동료들이 선물해준
150유로짜리 샤넬 샹스 향수였다. 미나야, 너 내 향수 썼어. 그래서 뭐, 한두 번 뿌렸다고 달냐? 어차피 여기 세워두면 향만 날아가는데 물어볼 수는 있었잖아. 아, 됐어. 미나가 눈을 흘겼다.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넌 돈도 많잖아. 돈은 잔뜩 벌면서 쓰지도 않고 그 향수 온실에다 뿌리게? 나가.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미나는 휴대폰마저 내려놓았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가 뭔데? 김미나는 폭발했다. 내가 여기 주인인 줄 알아? 우리 오빠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오빠는 돈 때문에 너랑 사는 거야? 엄마가 진작에 말했어. 저 등신 같은 년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릴 거라고. 내 돈으로 우리 엄마 화장실 고치고 내 차도 살 거야. 그리고 넌 내 부모님한테나 꺼져. 내 온실에서 살면서 토마토 냄새나 맡으라고. 미나는 말을 멈췄다. 얼굴이 길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화나서 한 말이야.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아파트에서 뛰쳐나갔다. 서윤은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서윤아, 넌 우리 친딸 같아 라던 시어머니의 미소. 건네준 2천만 원에 터져버린 오이장아찌. 끝없는 불평, 굴욕, 지적. 확인해야 해. 소란 피우지 말고 남편에게 묻지 말고 모든 걸 확인해야 해. 다음 며칠 동안 서윤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저녁을 차리고 미소로 남편을 맞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건강을 물었다. 그러면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수술 준비하고 있어? 너무 무섭다. 하지만 이 연극과 동시에 식물병의 원인을 규명할 때처럼 체계적인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도립심장전문센터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환자 최은숙 씨의 딸입니다. 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이름의 환자가 없습니다.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성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도 전화했다. 최은숙 씨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심장 전문의 진료 기록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문은 3년 전 건강검진 때네요. 직장 동료 중에 이모가 중앙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친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씨 아줌마. 그 아줌마 요즘 완전 신났어. 화장실 리모델링 할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이탈리아 타일 받았대. 평당 50만 원짜리로. 그리고 딸미나 차 사주려고 돈 모은다더라. 곧 딸내미도 남들처럼 코나 한 대 뽑을 거라고. 그리고 윤혜진 씨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 그분 동료의 이모가 목소리를 낮췄다. 기억나지? 최 씨랑 같은 층에 살았어. 조용한 과부였는데 최 씨가 그분한테 잘해주고 돕는 척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수술비로 5천만 원을 빌려갔대. 혜진 씨는 장례비로 모아둔 마지막 돈을 다 내줬어.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고. 근데 최 씨가 나중에 딴소리를 한 거야. 무슨 돈? 할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치매 오셨나? 혜진 씨는 울고불고 파출소에도 갔지만 차용증도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 결국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이사 갔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서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다. 지금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고 증거도 없다. 미나의 말은 화나서 한 소리로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게 둔다면, 그들이 수술비로 5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이건 재판감이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단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없었지만 자신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강지우는 3마리 곰카페에서 식어버린 카푸치노를 저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윤아, 있지.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김민준이라는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눈빛이 꼭 사기꾼 같았거든. 근데 넌 사랑에 빠져 있었잖아. 무슨 말을 했겠어? 지우야, 내 도움이 필요해. 현장에서 그들을 영상으로 찍어야겠어. 바로 그거야. 너 전문 장비 있잖아. 카메라랑 지향성 마이크. 해줄게, 친구야. 언제인데? 금요일 저녁.
서유는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동물이 지진을 감지하듯 본능적으로 느꼈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빨개진 눈으로 돌아왔다. 효과를 위해 안약이라도 넣은 모양이었다. 그는 부엌 맞은편에 앉아 축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앉아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훌륭한 배우라고 인정해야 했다. 엄마가 정말 안 좋아. 오늘 교수님한테 모시고 갔는데 진단이 확정됐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대.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 서울아산병원에서. 무료 수술 대기자는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한대. 엄마는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거야. 비급여 수술 비용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5천만 원이야. 내 저축액을 정확히 아는군. 서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모은 돈 전부인 거 알아. 내가 맹세코 다 갚을게. 투잡이라도 뛰어서 한 푼 한 푼 모을게. 하지만 지금 이건 우리 엄마의 생사가 달린 문제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난 나 자신을 용서 못할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일 거고. 서유는 3년 전 결혼했던 남자를 그의 눈물과 연기처럼 떨리는 입술을 바라보았다.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이죠. 여보. 그녀는 그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긴장을 푸는 것을 느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돈 찾을게요. 정말 그는 정말로 눈물을 글썽였다. 서윤아,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넌 정말 천사야. 다음 날 토요일, 서유는 은행에 가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했다. 은행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뭉치를 남편에게 건넸다. 그는 능숙하게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인 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병원에 계약금 내러 갈게.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저녁에 돌아올게. 왜 그는 자신의 아반떼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에 대한 꿈을 싣고 떠났다. 돈을 건네준 후 2주 동안 서유는 기계처럼 살았다. 아침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으면 약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서윤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수술 준비하고 있어? 너무 무섭다. 하지만 이 연극과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한 다른 작업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서울아산병원 심장센터에 전화해 환자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환자 최은숙 씨의 딸입니다. 수술 날짜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2주 전에 계약금을 냈습니다. 잠시만요. 최은숙 씨라고요? 저희 명단에는 그런 환자가 없습니다. 수술이든 상담이든요.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시장의 지인을 통해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대형마트에서 35만 원짜리 조립식 수영장을 샀고 판매원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이었다. 여름에 손주들 오면 놀게 해줘야지. 손주라니. 그녀에게는 손주가 없었는데. 그 사이 미나는 소셜미디어에 새 아이폰 사진을 올렸다. 사랑하는 엄마의 선물이라는 글과 하트 이모티콘 수십 개와 함께 휴대폰은 100만 원이 넘는 것이었다. 서유는 주말에 남편을 미행했다. 그는 서류를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내기 위해 서울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아반떼는 이틀 내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아파트 창문 아래에 서 있었다. 대신 그 아파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웃음소리, 잔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공적인 사기를 축하하는 파티였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2년 반 전에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던 바로 그 이웃, 윤혜진 씨를 찾는 것이었다. 도시의 절반에 전화하고 공동의 지인들에게 물어본 끝에 그녀가 지금은 북부 신도시의 패널 아파트 1층 원룸을 임대해 살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아냈다. 덕진공원, 아이들이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분수대 옆 벤치에서 만났다. 윤혜진 씨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늙고 지쳐 보였다. 그 여자가 또 누군가를 속일 줄 알았어요. 그녀가 손수건을 구기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차용증도 없고 증인도 없었죠. 5천만 원이 소도둑 맞은 듯 사라졌어요. 노후에 자식들 부담 주기 싫어서 장례비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죠.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윤혜진 씨는 오리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요. 어쩌면 당신이라도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죠. 날이 갈수록 서윤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순진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3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눈을 보고 딸이라 부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등 뒤에서는 등신이라 욕하고 그녀를 완전히 털어먹을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 아침 돈을 건네준 지 정확히 2주 후 강지우는 모악산 근처 주말농장에서 2km 떨어진 비포장도로의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르노 삼성차 트렁크에는 망원 렌즈가 달린 전문가용 카메라와 지향성 마이크가 있었다. 준비됐어? 서윤이 차에 타자 그녀가 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장을 비켜서 단지의 반대편으로 접근했다. 거기서부터는 허리까지 오는 쐐기풀이 자라고 녹슨 통들이 뒹구는 버려진 밭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2주간의 기다림 동안 서윤은 앞으로 벌어질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풀이했고 이제는 집중되고 침착한 기분이었다. 울타리 구멍으로 본 광경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밭에는 바로 그 대형마트에서 산 사다리와 필터가 달린 3m짜리 파란색 조립식 수영장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수영장 안에서는 공기주입식 베개에 기댄 채 최은숙 씨 본인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90kg의 몸을 레오파드 무늬 비키니가 감싸고 있었다. 머리에는 책 넓은 밀짚 모자, 손에는 파라솔과 파인애플 조각으로 장식된 분홍색 음료가 담긴 긴 잔이 들려 있었다. 미나야, 우리 아가 엄마 칵테일 한 잔 더 만들어줘. 그녀가 소리쳤다. 옆 플라스틱 선베드에서는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미나가 입술을 내밀고 새 아이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다. 엄마가 직접 해, 나 바빠. 팔로워들한테 올릴 스토리 찍어야 돼. 집에서 민준이 닷바러닝 차림에 고무 슬리퍼를 신고 안주 쟁반을 들고 나왔다. 햄, 치즈, 오이 피클이 담겨 있었다. 자, 엄마. 주문하신 대로요. 그가 플라스틱 테이블에 쟁반을 놓았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정한이. 나야. 그래, 상상해봐. 다 성공했어. 그 등신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줬어. 5천만 원. 그냥 거저 얻었지. 그녀가 낄낄거리자 수영장이 흔들렸다. 진짜 멍청이야. 내가 3년 동안 심장 아프다고 구라를 쳤는데 그걸 다 믿더라니까. 이제 드디어 화장실 고칠 수 있겠어. 이탈리아 타일은 이미 주문했어. 내일 배달 온대. 그리고 우리 미나 차 사줄 돈도 좀 떼어놔야지. 우리 딸 기쁘게 해줘야지. 민준이는? 에이, 걔는 됐어. 어차피 마누라 덕에 호의호식했잖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알아서 살라지 뭐. 서윤은 까치밤나무 덤불 뒤에 서서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복한 얼굴, 그녀의 자백, 손에 들린 분홍색 칵테일. 옆 울타리 너머에서는 지우가 전문가용 카메라로 작업하며 마이크를 정확히 수영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주 전만 해도 죽어가던 여자, 울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남편, 그들의 근심 없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며 서윤은 지난 몇 주간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종기가 마침내 터진 것 같았다. 이제 나설 시간이었다. 그녀는 손에 전을 들고 덤불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술 후에 심장은 좀 어떠세요? 보니 실밥은 벌써 푸셨네요.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시어머니는 칵테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고 분홍색 액체가 분수처럼 입에서 뿜어져 나와 레오파드 무늬 비키니 상의를 적셨다. 민주는 너무 갑자기 일어서다가 쟁반을 엎었고 햄과 치즈가 풀바드로 쏟아졌다.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폰을 수영장에 그대로 떨어뜨렸다. 내 폰, 내 새 아이폰. 어머, 서윤아, 시어머니가 입을 뻐끔거렸다. 내가 여길 어떻게. 아프신 분 문병 왔죠. 서윤이 더 가까이 다가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사과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와보니 기적이 일어나네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니.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일이 그냥 부활한 것도 아니고 더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피부도 태우셨네요. 최은숙 씨는 수영장에서 빠져나오려고 미끄러운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다시 물속으로 고꾸라졌다. 도와줘. 민준아, 나 좀 꺼내줘. 조심해. 어머님, 서윤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흥분하시면 안 되잖아요. 심장도 안 좋으신데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받으셨잖아요. 아니면 제가 뭘 착각하고 있나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시도하며 양손으로 공기주입식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무게에 가장자리가 휘었고 수영장이 위험하게 기울었다. 어머머, 그녀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다음 몇 초는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수영장이 기울고 가장자리가 들리면서 200리터의 물이 한꺼번에 밭으로 쏟아졌다. 지지대를 잃은 최은숙 씨는 오이밭 한가운데로 네 발로 곤두박질 쳤다. 그 사이 물에 빠진 아이폰을 건지려던 미나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다. 아, 내 속눈썹. 3만 원짜리 내 속눈썹.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얼굴을 팬더처럼 만들었다. 정말 멋진 고개네요. 서윤이 감탄했다. 심장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다더니 어떤 체조 선수라도 어머님 유연성을 부러워하겠어요. 비키니 차림으로 뽐내시는 것도 그렇고요. 저한테는 3년 동안 뚱뚱하다고 하셨으면서 거울은 보셨어요? 서윤아, 내가 다 설명할게. 민준이 아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시작했다. 애쓰지 마. 당신들 즐거운 대화 녹음 파일 다 있어. 아산병원에서 최은숙이라는 환자는 없었다는 확인서도 있고 내 어머니가 새 물건 자랑하고 다녔다는 시장 상인들 증언도 있어. 그녀는 녹화 중인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울타리 너머에서 지우가 카메라를 든 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저분은 내 친구야. 모든 게 고화질로 기록됐어. 그 순간 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른 여인이 수수한 원피스 차림으로 밭에 들어섰다. 은수가 너 정말 맞니? 오이밭에 네 발로 서서 비키니가 뒤틀리고 흙이 묻은 채였던 최은숙 씨가 돌아보았다. 혜진 언니,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너 보러 왔지? 2년 반 만이네. 아주 잘 사는구나. 수영장에, 칵테일에. 내 돈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었네. 내 아들 수술비로 뜯어간 바로 그 5천만 원 말이야. 윤혜진 씨는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증언할 준비 됐어요. 경찰서든 법원이든 어디든 말만 하세요. 2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증명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만해야죠. 최은숙 씨는 전 이웃, 며느리, 그리고 친구 손에 들린 카메라를 번갈아 보았다. 평생 처음으로 할 말이 없었다. 수년간 갈고 닦은 수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다음 주 서윤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전문가가 촬영한 영상, 자백이 담긴 음성 녹음, 심장센터의 확인서,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이전 사건에 대한 윤혜진 씨의 진술서까지 동시에 이혼 소송과 5천만 원 반환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서윤아, 우리 가족끼리 해결하자. 시어머니가 전화로 애원했다. 왜 경찰까지 끌어들여? 내가 갚을게. 전부 다 갚을게. 모든 문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서윤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윤아,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민준이 징징거렸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우리 얘기 좀 해? 당신은 알고 있었고, 거짓말했고, 동참했어. 우리 사이에 더 할 얘기는 없어? 재판은 10개월 동안 이어졌다. 수사, 감정, 공판, 항소.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최은숙과 김민주는 연대하여 원금 5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은숙은 2년, 민주는 1년 6개월. 초범이고 일부 죄를 인정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가족에게는 돈이 없었다. 전부 써버린 후였다. 재산을 팔아야 했다. 주말농장은 반값에 팔렸다. 낡은 조립식 주택을 누가 사겠는가? 미나는 물에 빠진 아이폰을 중고 사이트에서 팔며 울었고 30만 원을 받았다. 민주는 저녁마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허리와 팔이 아팠지만 돈을 갚아야 했다. 최은숙 씨는 모든 금부치를 전당포에 맡겼다. 민주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인우동의 24평 아파트에 비집고 들어갔다. 집행 절차는 1년 반 동안 이어졌다. 재산 매각, 월급 압류 등으로 돈이 조금씩 들어왔다. 하지만 마침내 서윤은 이자까지 합쳐 5,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윤혜진 씨의 사건도 판결이 났다.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아 그녀의 5천만 원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어머니는 인우동 아파트를 팔고 아들과 함께 시 외곽의 비좁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고맙다. 아가씨. 윤혜진 씨가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나는 평생 속고 살다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정의를 되찾아줬어. 1년 뒤 서윤은 새로 산 자신의 아파트 부엌에 앉아있다. 에코시티의 신축 아파트, 공원이 보이는 18평짜리 집이다. 돈을 돌려받자마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5,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나머지 2천만 원은 부모님이 비상금으로 모아두셨던 돈을 보태주셨다. 그녀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이었다. 창가에는 화분에 담긴 모종이 자라고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식탁에는 사과 파이가 놓여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어머니 이선희 씨가 직접 만든 밑반찬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서 있다. 자, 서윤아, 받아라. 내가 좋아하는 오이장아찌 담가왔다. 내 전 시어머니 말고 제대로 된 레시피로 어머니와 딸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신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편안하게 긴장감 없이 이어진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 눈빛에 대해서요. 내가 맞을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직접 깨달아야 했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거든. 이제 다 겪었어요. 그럼 됐어. 이제 면역력이 생겼겠네. 늦은 저녁, 서유는 설거지를 한다. 어머니는 집에 갈 채비를 한다. 딸, 그런데 새 남자는 안 만났니? 엄마, 무슨. 우리 우체국에 새로운 구역 팀장 있는데 이혼했고 술도 안 마셔. 엄마, 나 당분간은 혼자 지내면서 쉴래.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래, 잘 생각했다. 서두를 거 없지? 중요한 건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서유는 어머니를 배웅하고 부엌으로 돌아온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진다. 마음이 평온하다. 엄마는 항상 말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단다. 나는 내 양심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친절을 약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편한 사람이기를 그만뒀을 뿐이다. 그리고 그거 아는가?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가족이란 피나 혼인신고서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이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친족 관계를 방패 삼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며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